자, 고대 국가의 중앙 집권국가의 형성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칠판에 이미 적어서 설명한 부분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국가의 캐릭터들, 분장 국가. 말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무슨 문화 단계에서 분장 국가라고요? 청동기 문화 단계. 그래서 청동기 문화 단계에서 분장 국가가 세워졌다. 연맹왕국, 무슨 문화 단계에서? 철기 문화 단계에서. 그 철기 문화가 더 발전하면 더 힘센 놈이 생기고, 그 더 힘센 놈에게 주변에 있는 군장들이 다 신하로 복속되더라. 그래서 중앙에 있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그런 국가라고 해서 뭐라고? 중앙 집권국가로 간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림이 아주 좋죠? 그림이. 그래서 그 그림 모양을 잘 봐보세요. 군장국가, 그 다음에 연맹왕국. 느슨해요. 왕이 전체를 다 지배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부여, 고구려, 삼한 이런 나라들은 현재 이런 단계입니다. 연맹왕국 단계. 그러다가 이제 그 느슨했던 권력이 또 세지면 왕이 전체를 다 지배한다. 이런 의미죠? 왕이 전체를 다 지배한다. 이렇게. 이걸 이 틀이 제일 중요하고 요걸 이해시켜야 돼요. 나머지 암기하는 것보다 요걸 아이들한테도 잘 이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예. 그 우리가 이 하나 중요할 것은 군장국가인 고조선은 군장국가 단계에서 망하지 않아요. 고조선에 뭐가 들어왔어요? 철기가 들어왔죠. 유만조선 단계는 대거 철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고조선도 결국은 군장국가로 출발했지만 어디까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연맹왕국까지 왔다. 고전에도 주왕, 부왕 이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맹왕국 단계에 와서 고조선이 망하고 그 망한 고조선에 또 다른 연맹왕국들이 여러 개 생겨났다. 그래서 부여는 5개국 연맹체,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 마하는 54개국 연맹체, 진화는 12개국 연맹체, 변함도 12개국 연맹체. 기억나세요? 이렇게 연맹왕국이었다가 그러다가 그 중에 왕의 힘이 점차 더 세져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로 가더라. 이게 잘 다 나와 있습니다. 됐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고대 국가의 성격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율령을 반포하고 영토 정복을 하고, 그죠? 불교를 수행하고. 이거 보세요. 그러면 옛날 연맹왕국 때의 왕과 이 왕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중앙에 있는 왕의 힘이 강화됐는데 그 왕이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더 많은 토지를 빼앗았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토 정복 국가의 특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고구려는 누가 영토 정복을 제일 많이 했니? 백제는 누가 했냐? 신라는 누가 했냐? 이걸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묻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또 언제 들어왔냐? 율령은 누가 반포했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율령 반포시킨 언제? 이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했느냐를 묻기 위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보겠어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 신라 발해 고려 조선 이렇게 있는데 다 시험 나오는 대목이 다 달라요. 고려 시대는 귀족 사회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잘 나오고 고대 국가는 왕권이 강화되고 불교가 어떻게 사용되고 율령이 어떻게 반포되고 그러면서 영토 정복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어났는지 이걸 물어요. 이걸. 왜? 그게 바로 뭐예요? 고대 국가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시기별로 시대별로 다 달라요. 출제 포커스가 다 다릅니다. 알겠죠? 그걸 이해 못하면 맥락을 못 잡는 거예요. 국사를.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나머지 것들은 그 시대를 갖춰주는 요소에 불과하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꼭 누려야 될 것들을 묻게 돼 있어요. 항상. 알겠죠? 그래서 고대 국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왕 때 이게 이루어졌느냐? 어느 왕 때 이게 이루어졌느냐?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뭐라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왕위 세습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위 세습. 됐습니까? 왕위가 세습되었다. 알겠죠? 왕위가 세습됐는데 왕위 세습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왕위 세습을. 자, 왕위가 세습되어야 왕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희가 눈을 못 감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제대로 세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눈을 못 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못 죽고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희 같은 경우는 무슨 상속이에요? 형제 상속인가요? 부자 상속인가요? 부자 상속이에요.
근데 이건희하고 형인 이맹희하고 싸웠어요. 이게 형제 상속이에요. 그래서 이맹희하고 이건희하고 막 싸운 것은 그 아버지 누구? 이병철의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이맹희가 쫓겨나고 이건희가 받은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이건희의 재산을 지금 누구한테? 이재용이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순조롭게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조직 장악력이 생겨서 이 국가로 말하면 왕권이 딱 강화되고 율령 시스템에서 삼성 전체가 딱 돌아가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삐걱삐걱하니까 지금 그걸 조정하려고 야, 너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거야. 아버지 살아있어 하면서 죽은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못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땐 그래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웬만하면 이렇게 부추김을 갖고라도 나올 텐데 안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세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알았어요? 아마 이렇게 설명해야 제일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세습이라는 게. 알겠어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왕이 세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왕이 세습 가운데서도 형제 상속보다는 부자 상속 때 훨씬 더 왕권이 강화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세습. 자, 그래서 이제 삼국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본 겁니다.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 교재도 있어요? 자, 보세요. 교재랑 똑같은 거 보세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는 고구려 봐보세요. 연맹왕국으로부터 출발했다. 기억나시죠? 고구려가 오부족 연맹체일 때 고구려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부터 왕의 힘이 세지기 시작하느냐? 언제부터라고요? 태조왕 때부터요. 알겠죠? 2세기 태조왕 때 뭘 시작한다? 집권화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미리 좀 정리해놓고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자, 우리가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고구려는 2세기 어느 왕 때? 태조왕 때 고대 국가로 출발했어요. 백제는 언제 고대 국가로 출발했냐? 3세기 고이왕 때 비로소 출발해요. 신라는 이게 한 템포 더 늦어가지고 몇 세기에? 4세기 어느 왕 때? 예무왕 때 비로소 출발한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됐죠? 아주 쉽잖아요. 2, 3, 4 이런 순으로 다시 해봅시다. 2세기 누구라고 고구려? 태조왕. 아까 얘기한 가장 우리 역사상 우리 모든 한국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제일 오래 산 임금이 누구예요? 이 사람 태조왕. 믿거나 말거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떨까요? 그죠? 기록이 그렇게 살았다는데 태조왕이. 그 다음에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출발, 신라는 4세기 내무왕 때 비로소 출발. 왜 이때부터 출발했다고 하냐? 이때부터 형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알겠죠? 또 계루부 고주몽 고씨가 왕위를 세습했어요. 그러니까 왕위가 세습되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왕권이 어떻게 했다?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걸 뭐라고? 중앙집권화가 스타트 시작했다 이거예요. 고이왕 때는 뭐냐? 고이왕 때는 아예 율령까지 다 반포하고 신라 백제 관등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알겠죠? 관등 조직을 이렇게 고대국가로 출발하자마자 거의 체제 정비까지 이르는 게 백제입니다. 알겠어요? 특히 율령이 반포되면 한 나라의 시스템이 기본 월계가 정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신라는 언제라고요? 4세기 내무왕 때. 그 전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왕위를 해먹었었는데 비로소 왕위가 세습돼요. 누구한테? 내물계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왕을 부르던 칭호가 거사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 전에는 박역것의 뭐였어요? 마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박역거세가 거사관이었죠. 그 다음에 차차왕이었죠. 남해왕 때부터. 유리왕 이사금이었죠. 그러다가 내물 마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 이 마리간이 우두머리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힘이 강한 임금이 출현했다. 이런 의미의 마리간. 그래서 이렇게 예무왕 때 고대국가로 출발. 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고대국가로 출발한 임금은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때였는데 고대국가의 체제가 정비된 것은 언제냐? 되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것을 체제 정비해 봅시다. 고구려는 4세기 어느 왕 때? 소수림왕 때 체제가 정비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떨 때
고대 국가의 체제가 얼개가 정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반포했을 때? 율령 반포. 그래서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체제를 정되더라. 알겠죠? 율령 반포뿐만이 아닙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때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체제가.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죠? 전진에서 순도라는 사람이 불교를 처음 전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태학이라는 국립대학,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대학이 태학이죠. 태학이 설립된 게 소수림왕이에요. 이렇게 소수림왕 때 체제가 정립됐다. 그런데 백제는 언제라고요, 그게? 소수림왕과 비슷한 일을 한 백제왕이 누구라고요? 고이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세요. 고이왕은 출발하자마자 아예 뭐까지? 체제 정비까지 한 것이다. 잠깐 생각해야 돼요. 왜 백제는 고구려는 이렇게 출발, 스타트, 체제 정비, 완성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왜 백제는 출발 급해 빨리빨리 다 해버려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백제는 급했어요. 왜 급했냐? 백제라고는 나라 이름에서 보다시피 백제는 이게 100명이 무슨 제자죠 이게? 건너다, 오버컴 이런 뜻이에요. 건너왔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왔다. 이게 물 있잖아. 물을 건너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고구려에서 2명 왕자가 내렸다고 그랬죠. 그죠? 원래 누구한테 왔어요? 마한 왕한테 와가지고 진왕한테 와가지고 자 우리는 고구려 두 왕입니다. 왜 이 고구려 왕자들이 왜 내려왔어요? 고구려 왕자들이 왜 고구려 가만히 처박혀있지 왜 내려왔을까요? 자기 형이 이복 형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그의 유아부인이 그 고조몽을 탈출시켰는데 그때 고조몽이 이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부여에 있었던 고조몽 부인이 누구예요? A씨 부인이에요. 이 A씨 부인 소생이 바로 누구예요? 유리왕이에요. 항조가로 유명한 그 유리왕이에요. 중국 여자랑 데리고 살았었죠. 모르세요? 우리나라 고대 로맨스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A씨 부인이 유리왕을 낳았는데 이 유리가 고조몽을 찾아왔어요. 근데 고조몽은 이미 여기서 소선호라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2명을 낳았죠. 소선호 소생이 바로 누구예요? 비류하고 원조잖아요. 들어보셨죠? 잘 정리해놔야 돼요 이거. 이게 백제는 출발부터 모르니까 말이야. 백제는 완전 개무시당하는 겁니다. 고구려는 좀 아래서 태어난 고조몽 해가지고 뭐 해모스도 알고 유아부인도 아는데 백제는 비류하고 원조가 있고 원조가 세웠다는 걸 아는데 여기에 얽혀있는 스토리들을 되게 그냥 대충 배웠어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 애들이 보는 책 이렇게 자세히 한번 쭉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도 있어요. 백제의 건국사라고. 그래서 보세요. 애들 둘이 있는데 갑자기 큰형이 나타났으니 고대 사회에서 어떤 아이가 왕 될 차례가 있는데 그 왕 될 차례에 있는 왕의 가장 큰 적은 자기 형제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싸우는 거야. 집에서도 사실은 그런 권력 다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더 끌어야 나한테 올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숭이나 다른 영장류와 똑같은 그런 서열 다툼, 권력 다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강아지도 집에서 서열을 쫙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맨날 지가 난 무조건 엄마 말만 들을 때 아빠는 개차반이야. 저 새끼는 밤에만 들어오고 말이지. 아침에 난 발로 차기 나고 오늘 막 지서대고 하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개보다 훨씬 지능이 높은 아이는 훨씬 더 잘합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형을 괴롭히면 엄마가 나를 쫄까 형을 쫄까 이거 다 생각해요. 아마 애들이. 알았어요?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배다른 형이 왔대? 근데 아버지가 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눈치 보니까. 아이고 네가 부러진 칼을 찾아왔네. 영리하네. 일곱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밑에 숨겨놓은 아버지가 비밀리에 숨겨놓은 그 칼을 찾아갖고 왔다니 넌 영특하구나. 멍청한 놈 못 찾아올 텐데 하면서 얘한테 정을 담뿍 주니까 얘들이 완전히 이제 찬밥 신세를 면치부터 잘못하면 우리가 형한테 죽겠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무주공산인 어디로 가자? 남쪽에 가자. 땅은 넓고 비옥하고 거기 가면 인심도 좋아서 마한왕이 우리한테 땅도 떼어줄 거라고 왔어요. 와가지고 마한왕한테 땅을 빌렸습니다. 온조가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했죠. 이게 온조백제예요. 알겠죠? 그 형은 어디로 갔어요? 아우한테 양보하고 인천으로 갔다 그래요. 인천이 그 당시에 어디였어요? 미출이었죠. 미출. 그죠? 인천에 관한 이름이 인천 말고도 뭐? 제물포,
미추홀 전부 다 인천이에요 이게. 내가 인간, 시간, 공간 그랬죠.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잡아도 제가 같은 것 다른 이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미추홀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를 보면, 김부식이 저는 삼국사기를 보면 이 김부식이 좀 나쁜 놈이야. 이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비류가 미추홀에 와가지고 인천에서 백성들 데리고 와서 농사 짓는데 농사가 안 되더래요. 여러분 다 알죠? 왜 농사가 안 될까요? 조수간만은 차가 커가지고 바닷물이 막 사정없이 넘나들어서 지금 뭐 얼미도 소음도 여기까지 전부 다 바다죠 옛날에. 거기다가 농사 지었으니 되겠어요? 그래서 짠물 때문에 안 돼서 죽어버렸다. 자살했대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목숨을 끊겠어요? 네? 아이고 농사가 안 된 것은 짐이 부덕한 탓이야 찍 하고 제가 자살합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적해봤더니 비류는 미추홀에서 농사가 안 되면 한탄하고 안 되겠다. 그렇다고 아우한테 가서 일부터 올 수도 없고 아우랑 좋은 땅을 놓고 한강경을 놓고 싸울 수도 없고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모험정신을 가지고 가자 해서 뗏목을 타고 어디로? 일본으로 건너갔대요.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완전히 거의 원숭이 같은 이런 남방의 미개인들이 여기서 들들을 살고 있는데 걔들을 다 제압하고 왕이 됐으니 이게 초대 일본의 천황이 됐답니다. 누가요? 비류가요. 믿고 싶어요? 믿기 싫어요? 어? 믿고 싶어요? 믿기 싫어요? 믿고 싶어요. 왜 믿고 싶어요? 네? 우월하다는 느낌. 근데 그 우월하다는 분들은 우리가 맨날 두들겨 맞거든요 지금. 네? 그 뒤에 고개를 드세요. 숨는다고 안 보일 것 같아요? 믿고 싶어요? 믿기 싫어요? 믿고 싶어요? 왜죠? 그래 거기까지? 옆에 어머니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믿고 있어요. 아 그럴 것이라고? 네. 어떤 근거로? 아니 그냥 글쎄요는 완전히 똥배짱인데? 어? 우리가 일본보다는 낫다는 생각. 아 그럼 우월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어머니는? 왜 믿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조상이 거기다가 지옥을 했다는 말이 그래요? 그 뒤에 어머니는? 믿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저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 씨는? 왜요? 속삭이지 마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네? 일본을 발아래로 두고 싶어서? 저는 딜레마예요. 고민이야. 이 새끼들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임질을 때 그것도 고려 말에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왜구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리고 일제 36년. 사실은 백제하고 일본하고 엄청 친했어요. 알겠죠? 왜 친했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백제에서 비류가 건너와서 일본을 지배하게 됐다. 그래서 일본의 최고 지배자가 누구 사람이다? 백제 사람이다. 잘 생각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한국사에서는 이렇게 가르친 사람 없어요. 국사책에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알겠죠? 이 일본 놈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그 일본의 지배층이 백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백제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신라가 멸망시켰어요.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는 순간 일본하고 우리 한반도하고는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 하나 다시 얘기해 주지 않고 뭐 이해 못한 사람 있어요. 집중.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위안부 문제 이것도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이중적인 면을 보이게 돼요. 한편으로 일본을 동경하고 한편으로 일제 물건을 좋아하면서 일본 가고 싶기도 하고 오겐키 데스 이런 가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걔를 꼴보기 싫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죠? 이런 이중적인 우리의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잘 생각해보세요. 백제 사람이 건너가서 일본은 천황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싶기도 하지만 일본 놈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일본 놈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일본 놈들이 알고 있긴 한데 나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뭐냐? 우리 고향은 한반도야. 그러니까 어때요? 늘 한반도로 돌아가야 돼. 컴백해야 돼. 일본 입장은 어때? 옛날 우리 땅을 회복해야 돼. 이런 입장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일본의 무슨 주의? 침략주의로 전환돼서 한국을 늘 넘보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징검다리로 한반도를 삼으려고 하는 원천적인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말이죠. 일본이 믿는 종교가 뭐죠? 전 세계에서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그렇게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일본에서 큰 교회 봤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소망교회 뭐 무슨 교회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거의. 카톨릭도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 놈들은 뭘 믿고 있나? 신토죠, 신토. 그죠? 신도잖아요. 그 일본의 신도의 가장 그 중요한 대빵 신궁을 부여에다 지었어요. 부여에다. 백제 옛날 부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여에다가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지네 고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일본 놈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본 놈들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고민스럽잖아요. 지금 우리를 치려고 늘 덤벼드는 그런 원동력이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 이걸 잘 풀어야 돼요. 야, 그래서 이 신라가 그 뒤 고려의 정통성으로 이어지고 고려 이후에도 결국은 영남학파 살인들이 우리 조선을 끌고 왔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도 계속 이쪽 사람들이 결국은 니캉네캉 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끌고 와서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버무리려면 통일을 하면 해소하려면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이게 비인법으로 섞어놔야 되고 알겠죠? 그리고 섞여져야 되고 그래야 일본과 우리하고 관계가 EU처럼 제 생각은 그래요. 유럽 공동체처럼 우리도 일본, 한반도, 중국이 같은 유교를 믿고 있고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고 알겠어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로 묶여나갈 필요가 있겠다. 어디에서? 경제적으로나마.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알겠죠? 이런 곳을 지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강력하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 고구려 후예잖아요.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그 백제에서 또 건너간 놈들이 일본이잖아요. 이 고대사의 비밀과 이 관계를 풀어야 어쩌면 현대 문제가 더 잘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애매하죠?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한편으로 미워하면서 한편으로 일본을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한편으로 또 일본을 동경하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동료의식이 굉장히 나. 그러니까 일본에 뭐 오사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한국 거예요. 우리 문화가 냄새가 막 팔팔 나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래요. 알았어요? 아주 부동의 일이랍니다. 부동의. 지금 뭐 젊은 아이돌 가수들도 많이 있지만 그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야말로 일본 놈들의 이런 향수를 자극하는 이런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일 관계의 비밀은 백제사에 있다. 라는 점들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잠깐만요. 요즘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말로. 네. 그거를 좀 원대하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설명해주고 싶은데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스토리를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좀.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돈으로 따져서.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일 안 하고 북한은 거지고 남한은 잘 사는데 우리들이 저 거지들을 먹여 살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주입받았어요.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편이 뭐냐면 하도 그렇게 많이 틀어대가지고 퍼주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데리고 있는 군대가 남한이 지금 몇만이에요? 모르세요? 남한의 군대가 몇만 명 있어요? 70만 명 있어요. 전투경찰까지 합쳐서. 1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전경 7만 플러스 경찰력만 70만 정도 됩니다. 북한이 130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 합치면 200만인데 우리 200만 군대가 중국 군대보다 더 많아요. 정규 군대가 남북한 합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규 군대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먹여 살려야 돼요. 그들의 전력을 유지해야 돼요. 이 비용으로 먹고 사는 문제 똑같이 나눠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돼요.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 문제로 따져서 이치를 따져오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나머지 이런 문제들까지 다 고려하면 되게 복잡하고 아주 얽혀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비용 대비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 완전히 국가가 공짜로 교육시켜주고 대학까지도 학비 하나도 안 내고 다닐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국방비를 없앤다면 북한보다 우리 남한이 국방비가 30배인가를 많이 쓴답니다. 이해가나요? 북한이 100원 쓰면 우리는 3,000원 쓰고 있어요. 근데 맨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새끼들 핵 쏠지 몰라. 미국 막 붙들고 우리 좀 살려줘. 돈은 우리가 더 많이 쓰거든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문제입니다. 됐어요?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일찍 와서 또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자 백제 봤죠? 백제 지금 그 고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백제 출발 과정을 봤어요. 이어가나요? 일본과 백제의 관계. 그래서 무슨 얘기가 거짓냐면 비류가 일본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김부식은 고려시대 사람이잖아요. 삼국사기를 쓰면서 이 일본과 관계를 끊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류를 죽여버린 거죠. 비류는 농사가 안 되면 한타하고 자기가 했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믿지 않고 일본 놈들의 주장처럼 아마 비류 백제가 건너와서 일본 천황의 혈족이 됐다, 이 말을 믿고 싶어요. 널리 퍼져 있어요. 이게 제야사학자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왜 우리 국사 측에 반영되지 않느냐? 이게 반영돼 버린 순간 기존의 모든 국사 학계의 이론들이 다 붕괴돼요. 지네들이 받은 박사학위 다 내놔야 돼. 그러면 지네들이 교수 자리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겠죠. 이런 현실적 이해이기 때문에 진실이 숨어 있고 진실이 아닌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들 늘 알겠어요? 특히 우리 국사학계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류는 없어졌어요. 죽었던 일본을 건너갔던, 그리고 따라가지 못했던 자녀 세력이 있겠죠. 비류를 따라서 미출로 갔던 애들이 아이고 우리 왕이 가버렸으니 우리는 다시 동생한테 가겠네라고 온조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온조가 데리고 온 신하가 10명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게 나라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처음에 십제였어요. 근데 여기 갔던 인원들이 다시 이쪽으로 합류해가지고 사람 수가 많아져서 뭐예요? 백제가 되었다. 오케이? 이래서 백제라는 나라가 나온 겁니다. 원래는 십제였는데 백제가 되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문제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백제는 뭐냐? 고구려는 출발, 그리고 고구려는 소신왕 때 체제정비 이렇게 하는데 백제는 출발하자마자 체제정비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출발하자마자 체제정비일까? 이 백제는 보세요. 여기 마한에 있는 마한 사람들하고 여기서 건너온 고구려 왕자들이 데려온 세력하고 이주민 세력이죠. 토착인 세력이죠. 토착인 세력과 이주민 사이에 항상 뭐예요? 찌컹찌컹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 굴러 들어온 새끼들이 말이야 박힌 돌을 뽑아내려고 그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려고 하고, 이 고구려계 이주민과 마한 토착 세력 사이에 항상 대립과 충돌이 있었어요. 이럴 경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법을 빨리 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정해놓고 뭐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이 법은 중국 놈들이 쓰고 있는 뭘 갖다 쓰자? 율령대로 하자. 그래서 빨리 율령을 반포했어요. 이해하나요? 이거 설명하려다가 지금 딴 데로 한참 갔다 왔어요. 다시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합니다. 왜 백제는 이렇게 율령 반포를 서둘렀을까요? 이주민이 세운, 그죠? 그래서 토착인과 마한 지방 토착인과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율령을 빨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됐죠? 그리고 체제를 빨리 정비했다. 자, 이렇게 체제 정비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는 전성기가 옵니다. 전성기. 그래서 고구려는 언제 4세기 말 광개토대왕 때부터, 광개토는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걸쳐서 있던 사람이에요. 시대가 애매합니다. 광개토 대왕이죠. 그리고 5세기에 본격적으로 누구예요? 광개토대왕 아들 누구? 장수왕 손자 누구예요? 문자명왕. 알겠죠? 이렇게
약 이 150여 년 동안 이때가 고구려의 전성기였어요. 정리해봅시다. 패턴. 출발, 체제 정비 다음에 뭐가 온다? 전성기가 옵니다. 알겠죠? 체제 정비 다음에 전성기가 옵니다. 어머니들은 지금 전성기예요? 아니에요? 지금이 내가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체제 정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출발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야? 도전하는 거야 지금? 덤비겠다는 거야?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사이에 체제 정비와 전성기. 나이로 볼 때는 지금 전성기를 누려야 될 때예요. 근데 전성기를 빨리 누리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알겠죠? 될 수 있으면 인생이 몇 살까지라고? 120세, 140까지라고 하는데 전성기를 뒤로 늦추세요. 계속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이사 가는데 아파트 평수가 커져야 좋잖아요. 아파트 평수 줄여서 이사해보세요. 기분 더러워요. 알았어요? 버릴 게 너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점 넓혀가. 차도 어때요? 작은 차에서 큰 차로. 그죠? 이렇게 가는 이 재미가 있어요. 올라가는 이 재미가 진짜 인생의 살맛이에요. 알겠죠? 일찍 전성기를 맞이했어. 그 다음 계속 내려막기는. 살림이 점점 줄어들어. 아파트 전세에서 월세에서 그냥 타지 죽고 다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성기를 뒤로 늦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뭘 정비하는 거예요? 체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나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가 갈 길을 명확히 가기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려고 아마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전성기가 와요. 너무 전성기를 앞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이 재미를 더 성장해가고 더 팽창해가고 더 넓혀가고 더 커나가는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만끽하면서 전성기는 저 뒤에다가 두는 게 좋습니다. 나도 아직 내 전성기가 왔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냐 이거. 그 다음에 자, 백제는 이거 보세요. 백제는 그래서 체제 정비와 이렇게 출발이 같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을까요? 백제입니다.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체제 정비가 빨랐던 백제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 전성기. 시험에 그냥 백방 잘 나오죠? 무조건 잘 나오죠.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 때 요서 지방을 점령하고 산둥반도를 차지하고 전라도 일대 마한 전체를 다 차지하고, 알겠어요? 거의 영토 정복군주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버금가는 왕이 바로 누구예요? 근초고왕입니다. 그런데 근초고왕 업적은 많이 아직도 잠겨 있습니다. 알겠죠? 이 근초고왕 군대가 중국 가서 중국을 쓸었는데 우리 기억에 있는데 중국놈들이 써놨어요. 백제가 쳐들어와서 진평, 요서 두 지역을 다 먹고 백제 군대가 이게 주둔했다라고 지네 나라 놈들이 수나라 때 지네 나라 역사책에다 써놨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 뭐. 지네들이 써놨는데. 알겠죠? 이렇게 대단한 백제 어느 왕이에요?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한 고대 상업세력을 구축한 근초고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사가 그러하듯이 전성기가 빨리 오면 그 다음 뭐예요? 내리막길이에요. 이때부터 백제는 이제 5세기 고구려라는 강적이 나타나면 장수왕한테 밀려서 뭐예요? 쫓겨다닙니다. 그죠? 전성기를 일찍 맞이하는 백제는 빨리 쇠퇴기로 접어들어요. 자, 이거 보세요. 가장 출발이 늦었던 신라가 4세기 출발했죠? 4세기 네모나부터 출발했죠? 그 다음에 언제 체제정비? 한참 뒤에 6세기 어느 왕 때? 법흥왕 때. 법흥왕 때. 이거 보세요.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더라. 불교를 받아들이더라. 그죠? 예, 그리고 금관가야를 차지합니다. 금관가야를 먹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법흥왕 때 체제를 정비했으니 그 다음 인물인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전성기를 구하겠죠. 역시 6세기 누구 왕 때? 진흥왕 때 전성기. 진흥왕 때. 그래서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하고 성왕과 함께 손잡고 고구려를 치고 한강 유역을 먹었죠. 그죠?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화량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 화랑 조직을 만든 것, 이것 자체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대가를 찾아 이렇게 6세기 법봉왕 때 전성기를 체제를 정비하더니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5세기 장수왕이 무슨 정책 추진했다고? 남하정책을 추진하자 이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그동안 전성기를 누가했던 백제는 이제 쩔쩔 매고 도망다니더니 무슨 동맹을? 신라와 백제가 무슨 동맹? 나제 동맹으로 맞서다. 이게 몇 세기 상황이에요? 5세기 상황이에요. 그죠? 5세기 상황. 이 나제 동맹을 깬 사람이 바로 누구야? 진흥왕.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를 배신하고 같이 함께 차지했던 한강역을 혼자 다 먹더라.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그때부터 원수지간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2, 3, 4, 5, 6세기로 오는 동안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나,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알겠죠? 나머지 또 세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시 또 하겠지만은 이 틀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삼국시대의 발전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틀을 반드시 기억시킬 것. 아이들한테도 이 틀을 먼저 집어넣어놔야 이 가지에 여러 가지 이파리도 달고 열매도 달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 39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죠? 그죠? 그 표가 나와 있고요. 그 표에 의거해서 그 밑에 쭉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이제 고대역사의 발전 과정을 또 설명해 나가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